대학 다닐 때 이제 일반사회과 전공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일반사회과, 지금 뭐 교육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일반사회과 전공했을 때만 해도 주 전공이 이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그리고 문화인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과목들에 대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준, 그러니까 3, 4학년 수준이 아니라 개론서 수준이죠. 개론서와 일부 심화 전공.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초까지 정도. 그 정도가 교육학으로서, 그러니까 교육 대상으로서 일반사회과의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공부했었죠. 교육학. 근데 교육학 안에 뭐 각종 다양한 학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행정학적 관점, 뭐 통계적 관점,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본의 아니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사회과학을 다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화까지는 아니지만 사회과학을 전부 다 공부했었다. 사회과학들을, 각종 사회과학 분야들을, 제 분야들을 본의 아니게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사회과학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사회과학은 배경 맥락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배경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역사적인 배경 맥락 속에서 탄생한 게 사회과학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쭉 이렇게 우리가 통시적으로 보면 특정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그 시점의 사회적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게 사회과학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인류 역사의 그 현상적인 흐름, 플로우, 이걸 공부하는 건 역사죠. 그쵸?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과학이 더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 배경 맥락이잖아요. 맥락, 컨텍스트라고도 하죠. 맥락. 이 맥락을 알지 못하면 사회과학적 각종 이론들이 저한테 유의미하게 학습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배경 맥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사회과학은 뜬구름과 같았습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2026년까지 흘러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사회과학은 그냥 허공에 붕 뜬 공리공론과도 같다. 나에게는 공리공론으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법, 문화, 인류학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들은 그 당시 특정한 시점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고, 그 노력의 산물이 모형화, 이론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을 더 심화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역사를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역사 복수 전공을 했고, 역사 복수 전공을 하면서 주로 제가 공부한 건 동양사 쪽. 이 우리나라에서 동양사는 사실상 중국사입니다. 중국사보다는 사실은 저는 서양사를 더 많이 깊이 심취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서양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양사는 이제 서유럽사죠. 보통 서유럽사. 이 서유럽사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과학이, 이게 다 서양의 학문이잖아요. 이 서양의 학문의 배경 맥락은 중국사라기보다는 어디 있어요? 여기 서양사에 있다라는 거죠. 서양사. 그래서 서양사를 알지 못하면 현대 사회과학이 유의미하게 학습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에는 역사를 복수 전공을 해서 이 역사 공부를, 서유럽사 쪽을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에는 사회과학이 뜬구름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 배경 맥락, 사회과학적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 맥락을 공부하니까 사회과학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는 있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뭐 하나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역사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냐면, 유명한 말들이 원체 많지만, 현상은 바뀌지만, 현상. 역사의 현상, 혹은 흐름. 매번 바뀐단 말이죠, 매번. 우리가 주역 할 때 그 역이 바뀔 역자잖아요. 그쵸? 역사는 항상 흘러가고 바뀐단 말이죠. 우리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강물처럼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그 흐름인데, 그렇게 흘러가는 게 역사인데, 그러나 이 현상을 둘러싼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포니니 전쟁을 했을 때,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을 했을 때, 그때 로마인이나 고구려가 한무제와 다투었을 때, 그때의 우리나라의 고구려인의 어떤 그 심리 상태와, 또 적벽대전에 있어서 이 적벽대전에서 주유하고 조조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나, 적벽대전. 이게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쵸? 오늘날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겠죠? 현상은 바뀌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그것을 둘러싼 인간의 심리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과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테네 BC 5세기 페리클레스 시대 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못하고 우리보다 더 정교한 철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술 문명이, 과학 문명이, 물질 문명이 축적을 통해서 발전되어 오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 축적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현상은 다르죠.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 다양한 희노애락과 정치적인 투쟁, 경제적 투쟁, 그 다음에 이 다른 외세 세력과의 전쟁, 이런 부분들을 둘러싸고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는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것은, 저는 이 끊임없는 현상과 흐름을 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 현상과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면에는 무엇이 있더라? 인간의 심리가 있더라. 그리고 그 인간의 심리는 BC 몇천 년 전의 인간의 심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인간의 심리나 크게 다를 것이 없더라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전혀 이 동양과 서양 문명의 교류가 없었던 시절에도 거의 동시대의 비슷한 어떤 사회과학적 아이디어 혹은 인문학적 통찰 같은 것들이 동서양에서 거의 동등한 시점에 이 입장만 다른 상태에서 탄생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양은 음력을 사용을 하고 서양은 양력을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을 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태양 중심이냐, 달 중심이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이제 음과 양, 그러니까 서로 관점만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통찰을 비슷한 동시대 때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에서 역사를 우리가 왔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 흐름 배경 맥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힘. 이 비가시적 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거를 도가도 비상도라 그래서 노자는 이걸 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육아에서는 천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어떠한 서양 일부 철학자들은 이건 일종의 어떤 정신이다, 스피릿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로고스,
혹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혹은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이러한 흐름 속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히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현대 물리학에 말하면 일종의 뭐 양자 상태에 있어서의 통합장, 양자적 흐름, 파동 상태, 입자로 드러나기 이전의 파동 상태, 뭐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 똑같은 걸로 저는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 철학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 특히 오늘날 철학은 과학의 대부분의 영역은 다 과학으로 뺏겼기 때문에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천지자연의 흐름을 뭔가 작용하는데 근본적인 동인으로서의 힘이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 혹은 목적 혹은 흘러가게 만든 어떤 변화의 동인이 분명히 작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식의 흐름이 사회과학을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역사로 흘러갔고요. 역사에서 결국에 이제 철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 그리고 철학 중에서도 형이상학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그것의 배경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귀결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 의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의지. 프리윌. 철학에서 자유의지는 굉장히 형이상학의 주제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인데 우리는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라고 느끼는 이유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알면은 그것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명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유롭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명확한 원인, 명확한 인과를 모르니까 인과성을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느낀다? 자유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똑같은 운명에 처한,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도 서로 다르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이것 봐라. 결국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커오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배경 이런 것들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자유로운 존재다. 내가 지금 아메리카노를 먹을 것인지 라떼를 먹을 것인지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라떼를 먹지 않고 아메리카노를 먹기로 자유의지를 선택한 그 선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인과적 힘이 인과로서 나에게 작용을 해서 그것이 자유의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으로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사회과학에서 흔히 이제 범죄라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사회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사실. 이것은 뭔 말이냐? 우리는 어떠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회적 압박이 그에게 가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자라온 그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인과관계들의 고리들이 얽히고 설키고 쌓여서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압박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다? 사회적 사실이라고 에밀 디르킴이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사실은 이 힘을 말하는 거죠. 비가시적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저도 너무나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의 위안을 좀 찾아보고자 한다면 저는 이런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천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천명. 여기서 말하는 하늘 천은 이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스카이를 말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우주의 흐름, 어떤 전체적인 우주의 코스모스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천명, 그러한 전체 우주적인 전부, 전체성, 그 전체성에서 무언가 그 전체성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말을 하죠.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도리를 그렇다고 해서 회피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회피를 하자거나 책임을 지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러나 그 뜻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여부는 뭐에게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지개와 비가지개를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천지자연에 대해서, 삼라만상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낸 지식이라는 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저는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1%도 안 된다고 봐요.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도 20%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 인간이 볼 수 있는 청각, 인간이 맛볼 수 있는 미각도 매우 제한된 스펙트럼에 갇혀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들리지 않는 영역, 맛볼 수 없는 영역, 느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이 다양한 이 나비 효과와 얽히고 설켜 있는 인과관계로 인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정신에 나의 운명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단 말이죠. 왜? 그것은 실제하는 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이 힘든 인생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삶에서 그나마 좀 위안이라고 할까요? 혹은 어떤 내면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보다 비가지계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 가지계의 영역이 나의 지성과 나의 감각과 나의 감정을 통해서 파악된 가지적 영역은 일종의 에고잖아요. 에고.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 아상이란 말이죠. 아상. 불교로 말하면 아상이게 되겠죠. 아상인데 이런 것들을 초월한 삶의 흐름, 그러니까 비가시적 힘의 영역이 작동하고 있는 인생의 어떠한 삶 전체라고 할까요? 삶. 혹은 어떤 하늘 천자를 따를 수도 있고, 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주 자연,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삶이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에고 아닌 삶이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연기법에 따라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나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 법칙으로 혹은 인과 법칙의 예외로 존재하는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 뜻이 뭐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비가시적 힘으로부터 작용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혹은 이 영상을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어떤 도의 세계, 천명으로서의 세계,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양자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에고, 나의 정신과 감정과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역이 무언가 나를 바꿔놓기 위해서, 혹은 나의 운명의 방향을 틀어놓기 위해서,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어떤 쓰임에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나의 자발적인 자유 의지로 인해서 지금 나의 앞에 펼쳐진 고통과 고난이 모두 다 나의 탓만은 아니다. 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핑계를 대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좀 아상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가지적 영역에 있어서의 집착을 좀 내려놓으면 뭔가 이 비가시적 영역이 내 삶을 끌어나가는 그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플로우라고 이야기하죠. 플로우라고 이야기하죠. 흘러가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방향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삶의 영역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고통의 시간에, 너무나 힘든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내내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한번 해보고자 사회를 공부를 했었지만 이 사회과학만 갖고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 배경 맥락을 알고자 싶어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어떤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어떤 약간의 통찰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통찰이 뭐냐? 뭔가 인류 역사의 흐름에는 변하지 않는 어떠한 동인이 분명히 존재하더라. 눈에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인류사와 나의 개인의 인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과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오늘날 양자역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해석의 영역이기도 한데, 결국 이러한 형이상학적 파워,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내가 지금 이 버팅기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시간들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큰 차원, 나의 개인적인 가시적 영역을 초월해서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나의 가시적 영역을 초월해서 나의 아픔을 바라보고 내 삶을 관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이 크기가 조금은 경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중구난방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힘내시고요. 저도 너무나 지금 개인사적으로 힘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직업도 힘들고 개인사도 힘들고 하여튼 생각은 많고, 뭐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조금씩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도대체가 나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흘러가 보려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